늙어서 시집왔으면 눈치껏 바닥이나 닦어. 회색빛으로 찌든 걸레가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제 발등 위로 툭 떨어졌어요.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저는 걸레를 줍지 않았어요. 발끝으로 툭 밀어 큰 동서 발치까지 되돌려 보냈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라는 여자가 시장에서 반찬만 파는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저 오만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유아진, 39살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반찬 장수이자 시장 골목에서 시작해 지금은 제법 이름난 식당 2곳을 굴리는 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손빠른 아줌마인 줄만 알지만 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한 곳에 비밀 양념을 쥐고 있는 개발자이기도 하죠. 그 사실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5손가락으로도 남습니다. 저는 18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국밥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진아,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 말을 뼈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사나운 사람에게는 사나움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제 인생관이 되었죠. 사람들은 제가 유순한 줄 알지만 저는 사리분별이 확실한 편입니다. 당할 일은 당하지 않고 갚을 일은 반드시 갚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을 뿐입니다. 강민재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식당 뒷문에서였습니다. 쌀 20포대를 실은 트럭이 들어왔고 33의 젊은 영업사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내리고 있었죠.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헐레벌떡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무거운 걸 왜 직접 들고 그러세요? 그러다 손목 다 나가요. 이리 주세요. 강민재는 제 손에서 쌀 포대를 뺏듯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웃음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영업사원이 이렇게까지 짐을 다 날라줘요? 힘들겠으리. 에이, 사장님이 워낙 예쁘시니까 제가 절로 힘이 나서 그러죠. 무거운 건 저한테 팍팍 맡기세요. 강민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식당 앞에 왔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으라며 편의점 김밥을 놓고 갔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두고 갔죠. 사람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쁘고 지쳤을 때 누군가 조용히 옆에 서서 밥 챙겨 먹으라고 말해줄 때입니다. 저는 그 흔한 함정에 아주 반듯하게 걸려 넘어갔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강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진아, 나 진짜 나이 차이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누나가 3살이 많든 30살이 많든 나한텐 그냥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여자야. 나랑 결혼해줘.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37에 결혼이라는 걸 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자에게 그 한마디는 눈물이 날 만큼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값을 나중에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진아, 일어나봐. 오늘 우리 본가 가기로 했잖아. 까먹었어?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오늘 가기로 했었나? 아유, 우리 엄마가 새며느리 보고 싶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셨네. 큰 형수랑 작은 형수도 다 와서 기다린대. 얼른 가자.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뻐근했지만 새 며느리가 첫 인사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죠. 장바구니 가득 과일을 담고
시어머니 드릴 홍삼 세트도 챙겼습니다. 강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콧노래가 어쩐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던 큰동서 최지영이 저를 위아래로 훅쳤습니다. 어머, 우리 새 형님 오셨네? 아주 상전 납셨어. 해가 중천인데 이제 오시네. 최지영의 입꼬리가 얄궂게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앉아 사과를 깎던 작은 동서 이수진이 킥킥 웃으며 저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반쯤 누운 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든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동서들도 다들 일찍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최지영이 발끝으로 무언가를 툭 밀었어요. 쿵쿵 하고 뭔가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회색빛으로 찌든 걸레였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번지고 있었죠. 아유, 형님. 오시자마자 손에 물 묻히게 해서 미안한데 거기 바닥 좀 닦고 들어와요. 어제 맹물을 좀 엎질렀더니 아주 미끄러워 죽겠네. 최지영이 손톱을 매만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아유, 큰형님도 참. 나이 꽉 차서 시집 왔으면 눈치가 백단이어야지.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바닥부터 싹 닦아야지. 뭘 그런 걸 일일이 입 아프게 말로 해요. 호호. 이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저를 힐끗 봤을 뿐이었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강민재를 봤어요. 강민재는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아, 아지나 그게, 에이 참. 형수님들이 너 새로 왔다고 그냥 짓궂게 장난치시는 거잖아. 내가 처음이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가 한번 웃고 넘어가라. 응?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아주 오래된 스위치 하나가 딸깍 하고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스위치. 사나운 사람에게는 사나움으로 갚아주라던 그 자리 말입니다. 저는 걸레를 줍지 않았습니다. 발끝으로 걸레를 툭 밀어냈습니다. 걸레가 최지영의 발치까지 미끄러져 갔어요. 최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닦으라면서요? 동서가 어제 물 엎질렀다면서요. 자기가 흘린 물은 자기가 닦아야지. 왜 방금 들어온 나한테 닦으라고 시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얘, 새아가, 너 지금 들어오자마자 윗사람인 큰동서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냐? 시어머니가 사과 접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폈어요. 어머님, 저 신혼여행 끝나고 처음 인사드리러 온 새며느리예요. 첫날부터 이 집 바닥에 엎드려서 걸레질이나 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요. 아니, 저게 미쳤나? 뭐라고? 인사는 드린 것 같으니 저 먼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뒤돌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유아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랑 형수들 다 보는데 여기서 문 박차고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내가 나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 너 진짜 우리 엄마 불같은 성격 몰라서 그래.
너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집안에서 두고두고 씹히고 밉상 박히는 거야. 저는 강민재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재, 나 지금 내 집구석에서 두고두고 흉보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러는데? 내가 지금 겪은 게 무서워. 내 어머니랑 내 형수들, 그리고 내 진짜 속마음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봐버렸잖아. 그게 끔찍하다고. 강민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안에 저를 향한 다정함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오직 당황과 그리고 얕은 계산뿐이었죠.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우리 집으로 간다. 미쳤어? 우리 집, 본가가 여긴데 어딜 가? 강민재의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착각하지 마, 강민재. 우리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이름으로 된 그 아파트야. 여기는 그냥 내 엄마 집이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것 좀 봐라. 나이 처먹고 시집와서 아주 도끼랑 성질머리만 남았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이 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제 재산을 관리해주는 김 변호사님이었죠. 아, 김 변호사님. 저 아진이에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재산 묶어두려고 공증받은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 한 부 더 복사해서 아주 튼튼한 금고에 깊숙이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남편 강민재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지금 빚은 없는지 신용 조회 싹 다 해주시고요. 주변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조용히 아주 철저하게 뒷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 너머에서 김 변호사님이 짧게 물었습니다. 아진 씨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웃었어요. 아주 옅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아직은 큰일 안 났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아주 큰일이 생길 거거든요. 택시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사람들을 봤어요.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걸음을 걷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걸음을 걸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9, 남들은 늦었다고 말하는 그 나이의 말이에요. 시댁에서 걸레를 걷어차고 나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 3통씩 걸려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재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굴었죠. 저녁이면 국을 끓이고 아침이면 셔츠를 다려 걸어주었습니다. 강민재는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안심하는 얼굴만큼 우스운 것도 없더군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최지영과 이수진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값싼 카스텔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형님, 지난번엔 우리가 좀 심했지. 화 풀어. 최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수진은 벌써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머, 형님. 집 진짜 넓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야? 이수진이 두리번거리며 손끝으로 소파를 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어요. 편하게 앉아 있어. 커피 내올게. 주방으로 들어서며 저는 거실 쪽을 흘깃봤습니다.
최지영이 화장대 쪽으로 슬쩍 걸어가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제 옷장 앞에 서서 옷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진짜 물건들은 다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거든요. 지금 저 화장대 위에 있는 향수는 백화점 지하에서 10,000원에 산 짝퉁입니다. 저 옷장 앙코트도 마찬가지고요. 형님, 이 향수 완전 고급인가 봐. 이거 한 번만 뿌려봐도 돼. 이수진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쟁반에 놓으며 크게 대답했어요. 편하겠어? 형님이니까. 그날 두 사람은 저희 집을 나설 때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스운 짓을 할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그의 재킷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쓰는 휴대전화는 침실 협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낯선 검정색 폴더폰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서브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문자 메시지 창이 떴어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번호 뒷자리가 낯익었습니다. 큰동서 최지영의 번호였죠. 재수 씨, 아진이 그 여자 명의 아파트 시세 확인해 봤어. 15억 넘어. 권리금 있는 그 식당 2개도 합치면 못해도 20억은 될 거야. 수면제 용량 좀 더 올려. 그래야 서류 챙기기 편해. 이혼으로 가면 반토막 나. 다른 방법 써야 돼.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내 차분해졌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다 찍고 나서 폴더폰을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아진아, 뭐해? TV 보고 있었어. 저녁 뉴스 그거 재미없어. 이거 마셔. 요즘 잠 못 잔다며. 내가 형수한테 좋은 거 얻어왔어. 강민재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표면에 얇게 뜬 하얀 가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녹지 않은 무언가가 아주 조금 떠 있었죠. 저는 잔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어머, 자기가 이런 것도 챙겨줄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아내 사랑이 각별한 남편이야. 고마워. 마실게. 저는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민재를 봤어요. 자기도 한 잔 타와. 같이 마시자. 나는 커피 마셨어. 아, 그래. 저는 강민재가 화장실 문을 정리하러 몸을 돌린 사이 잔의 내용물을 그대로 화분에 부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능숙하게요. 빈 잔을 든 채 저는 목을 뒤로 젖혔습니다. 아, 따뜻하니 좋다. 벌써 졸린 것 같아. 강민재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은 걱정하는 남편의 눈이 아니었어요. 언제 쓰러지나 지켜보는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눈이었죠.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자기, 나 먼저 자러 갈게. 그래. 푹 자. 침실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틈으로 강민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고르게 쉬며 자는 척했습니다. 강민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협탁 위에 놓인 제 가방으로 향했어요. 지퍼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저는 실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강민재는 인감도장이 든 작은 파우치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민재야. 저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강민재의 몸이 그대로 굳었어요. 파우치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자기, 지금 뭐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잠들지 않은 눈으로요. 강민재가 파우치를 등 뒤로 감췄어요. 아진아. 너 잠 안 왔어. 응, 안 왔어. 자기가 준 차 마셨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더 말짱해지네.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어요. 그거 뭐야? 자기 손에 든 거. 이거. 아니, 그냥 내 가방이 열려 있길래. 내 가방이 왜 열려 있어? 나 잠들기 전에 분명 잠갔는데. 강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줘. 내 도장이잖아. 강민재가 마지못해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자기,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 무슨 꿈?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재산을 다 훔쳐가는 꿈.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꼭 가까운 사람이야. 강민재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신경이 예민해졌나 봐. 그런가 봐. 미안해. 자기 놀랐지. 저는 웃으며 도장을 협탁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서랍 안쪽에는 이미 다른 가짜 도장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벌써 김 변호사님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뒤져봐야 헛수고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강민재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그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사흘 전 진옥희 회장님께 부탁해 설치한 아주 작은 녹음기가 저 위 어딘가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모든 대화가 지금 이 방의 침묵까지도 전부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저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새어나올까봐 참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를 사냥하는 줄 알고 있어요.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뀐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새벽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강민재의 아침상을 차려줄 참이었습니다. 멍청한 며느리 연기가 이제 조금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2개나 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민재가 어색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죠.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놀란 얼굴을 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저를 밀치듯 지나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러고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새아가, 나 이제 여기서 살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잔뜩 배어 있었지만 눈은 말짱했어요.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진아,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셔. 병원 갔더니 초기 치매래. 강민재가 종이 한 장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진단서 같은 것이 얇게 코팅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발급병원 이름이 낯설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름도 처음 듣는 개인 병원이었죠. 장남이 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자기 형님네도 있고 도련님네도 있잖아. 왜 우리야? 큰형님은 지금 학교 일로 바빠.
작은 형님도 은행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제일 넓잖아.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시어미가 아프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며느리라는 게 그렇게 매정해서 어디다 써먹어.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어요. 저는 조용히 진단서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늙어서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아진아,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나 진짜 이혼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 이혼. 어머니 못 모시겠다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사냐. 강민재의 그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남편의 입에서 저렇게 매끄럽게 나오는 이혼이라는 단어라니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알겠어.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응. 시어머니와 강민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낯선 모양이었어요. 저 마침 친정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며칠짜리 비울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어머님 계신 동안 편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자리 좀 비켜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폈습니다. 강민재도 어깨에 힘을 살짝 풀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든 서랍만 잠갔죠. 사실 그 서랍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강민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진아, 며칠이면 와. 응. 아버지 뵙고 좀 쉬다 올게. 그래. 잘 다녀와. 강민재가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안도감을 읽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가장 방심할 때가 자기 뜻대로 상황이 흘러간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어요. 진옥희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유아진이에요. 아진아. 그래, 어떻게 됐니?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네. 부탁드려요. 전화 너머에서 진옥희 회장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오랜만에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 골목의 오래된 곰탕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진옥희 회장님이 계셨어요. 회장님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저와는 2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아진아, 내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국밥 한 그릇 그냥 퍼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진옥희 회장님이 뜨거운 국물을 한술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얘기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돼도 은혜는 은혜야. 그리고 내 양념 없었으면 내 프랜차이즈는 지금 이 자리 없어. 그러니 이건 은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 손에 흙 안 묻히고 저 사람들이 자기 발로 무너지게요. 진옥희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큰동서 최지영. 대학 교수라고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며. 네.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한 다단계에 크게 물려 있대요. 남편이 그 빚 갚아주려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고요. 작은 동서 이수진은 은행원인데 큰 동서 돈 빌려다가
명품사들이 다 같이 물렸어요. 은행 안에서도 뭔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든 보험금까지 이미 파악해 두셨더라고요. 진옥희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진아, 우리 회사 비서실장 김 실장 알지? 네. 몇 번 뵀어요. 그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니. 검찰청에서 20년 있었던 사람이야. 아진이 내일이면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일 거야. 저는 말없이 국물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 안에 있던 오래된 얼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집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금매로 좀 넘겨주세요. 시세보다 20% 싸게 내놓아도 좋아요. 잔금까지 일주일 안에 마무리했으면 해요. 진옥희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진아, 그 집 시세가 얼만데? 20%면 3억이 넘는 돈이야. 알아요. 근데 그 돈 안 아까워요. 왜? 저 사람들 얼굴 볼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3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태울 수 있어요. 진옥희 회장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딸이 맞다. 저는 웃으며 국그릇을 마저 비웠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아니, 이제 곧 제 집이 아니게 될 그 아파트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시장 근처에 잡아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거실에 설치해둔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반쯤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통화 중이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큰형님, 이제 됐어. 아진이 나갔어.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자 강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지영과 이수진이 손에 와인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 모여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눈으로도 충분히 들렸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그 집 계약서 내일 잔금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매수자분께 이번 주 안에 이사 들어와도 좋다고 전해주시고요. 답신은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진 씨,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저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오래된 국밥집 간판이 노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저를 키운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사나운 사람에게는 사나움으로.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할 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의 번호였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진아, 너 지금 어디야? 친정이라고 했잖아. 왜? 집에 지금 웬 낯선 사람들이 와 있어. 이 집 자기들이 샀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강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웃었어요. 아, 그거. 내가 집 팔았어. 뭐라고? 4명의 내 집 내가 팔았다고. 뭐가 이상해? 전화 너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 최지영과 이수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넷이 함께 있을 겁니다. 어젯밤 태블릿으로 다 확인했거든요. 아진아, 너 미쳤어.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걸 팔아. 지금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라고. 민재야. 너희 집이 여기가 아니잖아. 시댁 있잖아. 거기로 가. 뭐? 어머님 짐 싸서 시댁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지. 아니면 큰형님 댁으로 가시든가. 대학 교수 며느리 집이 훨씬 살기 좋을 텐데. 강민재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씩씩거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이년아, 지금 내가 이걸 가만둘 것 같아. 너 감히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앉혀. 어머님, 저 지금 며느리 아니에요. 뭐야? 제가 이 집 팔면서 이혼 서류도 같이 준비했어요. 민재한테 오늘 오후에 등기로 도착할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강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진아, 너 이러고 못 살아. 나 이렇게 못 놔줘. 놔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자기, 나한테 수면제 탄 유자차 어떻게 했어? 뭐? 내가 자는 척 했을 때 내 인감 훔치려다 걸렸잖아. 어떻게 했더라, 자기가.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강민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시장 골목의 복순 언니 반찬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가 뜨거운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아진아, 지금이 그때야. 언니,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래. 진옥희 회장님한테서 방금 연락 왔어. 큰동서 그 여자 대학에서 오늘 오전에 감사 들어갔대. 저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몸이 참 개운했어요. 큰동서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이상한 투자 상품 소개하고 다녔대. 그거 다단계였고. 알아요. 그거 저희 회장님 쪽에서 다 파악해 두셨어요. 작은 동서 이수진 그 여자도 오늘 은행에서 자체 감사 들어갔다더라. 고객 예금에 손을 댔대. 그것도 알아요. 복순 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언니, 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웃음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거예요. 복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거칠었어요. 저도 저 손처럼 시장 골목에서 20년을 살았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최지영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저지영이에요. 큰동서요. 알아요. 왜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최지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잘렸어요. 감사가 이상하게 물고 늘어져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사채업자래요.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요. 형님, 그때 걸레 던진 거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님이 이 집안 큰 며느리세요. 큰 며느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바로 2달 전만 해도 늙어서 시집왔다고 조롱하던 그 입에서 나온 단어였죠. 형님, 딱 3천만 원만 융통해 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아이 학원비도 지금 밀렸어요. 지영 씨. 네. 지영 씨는 아직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남한테 3천만 원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한테 걸레 던지고 나서 사과 안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최지영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시 들었어요. 지영 씨,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영 씨가 남편이랑 내 재산 빼돌리려고 주고받은 문자, 저 다 갖고 있어요. 사진도 다 찍어놨고요. 그거 이미 경찰에 넘겼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최지영이 짧게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통화를 끊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강민재가 지내던 그 아파트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아파트 정문이 보였어요. 잠시 후 커다란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강민재의 팔에 매달리듯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최지영과 이수진도 초라한 몰골로 뒤따라 나왔어요. 넷은 잠시 정문 앞에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최지영의 뺨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년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사기를 안 물었으면 우리가 왜 아진이 재산을 노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저 혼자 한 일 아니잖아요. 입 다물어. 이년아. 최지영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들 서열 세우면서 용돈 갖고 장난 안 치셨으면 저도 이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그 옆에서 훌쩍이며 발을 굴렀어요. 저는 왜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민재는 그 사이에 서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처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강민재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진아. 응.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어머니도 형수들도 다 그래. 한 번만 만나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만나. 응. 어디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어디야? 창밖 봐. 전화기 너머로 강민재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손을 살짝 들어 흔들었어요. 강민재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1분도 안 되어 강민재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어요. 아진아, 나 진짜 잘못했어. 어머니가 형수들이 다 나쁜 마음 먹은 거야. 나는 정말 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소리나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종이 2장을 그의 눈으로 훑었어요. 한 장은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먹이려던 유자차에 들어있던 성분을 분석한 결과지였죠. 다른 한 장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진아, 이거 자기가 나한테 먹이려던 그거 그냥 수면제 아니었어. 함부로 쓰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 자기 손으로 여기 도장 찍어. 그럼 나 자기 감방 안 보낼게. 재산 분할 얘기도 안 할게. 강민재가 서류를 손에 든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년 전 시장 뒷문에서 쌀포대를 들어주며 웃던 그 얼굴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먹은 짐승 한 마리가 앉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데 강민재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아진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손 놔. 손 놓으라고. 강민재가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나왔어요.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꺼내보니 진옥희 회장님이었습니다. 아진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 연회 있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거기 내 자리 마련해뒀어. 제일 좋은 자리로. 드레스도 하나 골라뒀어. 그날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얼굴하고 나와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 초입에 오래된 국밥집 간판 불빛이 저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연회가 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최상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검붉은 벨벳 드레스가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옥희 회장님이 직접 골라주신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아진아, 이제 나갈 시간이다. 진옥희 회장님이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를 한 번 더 봤어요. 시장 골목에서 앞치마 두른 얼굴이 아니라 오늘은 유아진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떨려요. 떨긴 왜 떨어.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25년 전에 나한테 준 그 양념이 오늘의 이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깨 펴.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문을 밀고 나왔어요. 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은은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진옥희 회장님의 팔짱을 낀 채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분이 누구시래? 진 회장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된다는 그 요리 고문 아니야.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회장석에 자리를 잡고 왔는데 뒤쪽 하객석에서 낮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연회장 뒤편 구석 자리에 최지영과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디서 급하게 빌린 것 같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최지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고 최지영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진옥희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진옥희 회장님이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유아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뒤쪽 구석에 얼어붙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유아진입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저는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 하는 아줌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꾹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몇 살에 어디 사는 누구,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그거 몇 마디로 사람을 낮잡아 봐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에요. 연회장 안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발밑에 두려던 이들이 결국 어디에 서게 되는지를요. 정직한 손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결국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는데 진옥희 회장님이 제 어깨를 꼭 잡으셨어요. 잘했어. 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형님, 최지영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지영이 이수진의 팔을 잡고 함께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지영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진도 뒤이어 무릎을 꿇었어요. 호텔 복도 카페 뒤에서 두 사람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형님, 저희가 눈이 삐어서 그랬어요. 형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저희가 감히 어떻게.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걸레를 던졌겠냐고요. 최지영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애 학원비도 다 밀렸어요. 남편은 저를 나 몰라라 하고요. 저도 그래요. 형님, 은행에서 잘렸어요. 저 이제 뭐 해서 먹고 사나요? 이수진이 훌쩍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형님, 한 번만요. 진 회장님이랑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저희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늙은 형님이라 부르며 킥킥거리던 그 얼굴들이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구나.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영 씨, 수진 씨,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형님이 아니라 지영 씨와 수진 씨였습니다. 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 알아요. 진 회장님이 저를 25년 알고 지내면서 오늘까지 지켜봐 주셨어요. 그 세월이 저한테는 훈장이에요. 근데 두 분은요? 2달이에요. 저를 알고 지낸 세월이. 그 2달 동안 두 분이 저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최지영이 카페 뒤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 형님 아니에요. 이제 저 두 분 형님 된 적 없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게 접은 무언가를 꺼냈어요. 회색빛으로 찌든 낡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시댁 거실에서 저를 향해 던졌던 그 걸레의 한 조각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그날 몰래 챙겨두었었죠. 저는 그 조각을 두 사람 앞 카페 뒤에 툭 던졌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처음 주신 선물이에요. 돌려드릴게요. 최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낡은 걸레 조각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눈치껏 챙기세요. 저는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뒤돌아섰습니다. 카페 뒤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짧게 숨을 골랐어요.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얼굴이었어요.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 저편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막으라고.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그 사이에서 크게 울렸어요.
유아진, 유아진 어딨어? 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 사람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벽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연회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카펫 위로 부드럽게 끌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강민재가 한 손에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훔친 듯한 짧은 식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씻지도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유아진, 너 인연 어딨어? 강민재가 손에 든 칼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직원들이 서둘러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죠. 저는 연회장 입구에 조용히 서서 그를 마주 봤습니다. 민재야. 제가 그를 불렀어요. 강민재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어머니 쓰러지시고 형수들 다 간방 갈 판이고 나는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그게 다 너 때문이야. 강민재가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드레스 자락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을 뿐이었죠. 민재야, 나 때문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가 나한테 수면제 탄 유자차 먹이려던 그 순간부터 자기 집안은 무너지고 있었어. 자기가 내 인감 훔치려던 그 밤부터야.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야. 닥쳐. 강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옆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몸을 던졌습니다. 진옥희 회장님이 저를 위해 붙여주신 경호원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강민재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고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식칼이 카펫 위로 툭 떨어졌어요. 나, 놓으라고. 나. 강민재가 바닥에 얼굴을 짓눌린 채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얼마 전까지 저를 아지나 부르며 다정한 웃음을 짓던 남자가 지금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에서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결혼했었다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강민재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강민재 씨, 특수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나는 저 여자한테 할 말이 있어. 유아진. 강민재가 저를 향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너 나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민재야. 저는 그의 앞에 섰어요. 경찰관 두 사람이 강민재를 붙잡고 있었죠. 저는 강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부부였던 적 없어. 자기는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했어.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고. 그게 다야.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인지, 어느 쪽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는 경찰관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민재를 끌고 나갔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뭔가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진옥희 회장님이 저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아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랐지? 아니요. 회장님, 저 안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 저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진옥희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진옥희 회장님의 손을 잡고 다시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카펫 위로 부드럽게 끌렸어요. 저는 걷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최지영과 이수진이 무릎을 꿇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어디론가 사라졌더군요. 저는 그 빈자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진주 목걸이를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시장 골목이 저 아래 잠들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진 씨, 오늘 일 다 들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강민재 씨, 오늘 특수폭행 미수로 잡혔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넘긴 자료들, 살인 미수 혐의랑 사기 혐의까지 다 합쳐서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이번엔 쉽게 못 나올 겁니다. 네. 이혼 소송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긴요. 아진 씨 아버지가 저한테 예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진이 시집 가면 잘 봐달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감싼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시집간 여자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유아진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변호사님이 짧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유아진 씨, 그거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살짝 새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슴 안쪽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힘없이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호칭이 조금 낯설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닌 사람이 부르는 호칭치고는요. 아진아, 우리 민재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니? 걔가 지금 감방에 있어. 걔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큰 며느리도 감방 간대.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그를 불렀어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거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 화 안 났어요. 어머님한테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편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아직 따뜻했어요. 시장 골목 저 아래에서 오래된 국밥집 간판 불빛이 노랗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그 간판 아래에서 국자를 저으며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오랜만에 아주 조용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찬 바람이 코트 자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났어요. 위자료 최고액의 재산 분할은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아진 씨, 축하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축하받을 일인가요, 이게? 네, 축하받을 일이에요. 이런 사람과 완벽하게 분리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동서 최지영의 남편, 그러니까 강민재의 큰형이었어요. 저희 결혼식장에서도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 이제 재수 씨 아니에요. 이혼 판결 오늘 났어요. 아진 씨, 네. 우리 지영이가요. 오늘 재판에서 3년 받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애원도 없었어요. 그저 지쳐있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얘기 아진 씨한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뭐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제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랑 지영이가 아진 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그거 사과드리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잘 가세요. 저는 그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어요. 용서는 제가 저에게 주는 시간이지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의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순 언니가 옆에서 물을 썰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진아, 오늘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강민재 그놈, 이번에 형량이 확정됐대. 살인 미수랑 사기까지 다 붙어서 12년이래. 저는 김치통 뚜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너 진짜 감정이 하나도 안 남았구나. 언니, 저 이제 그 사람 이름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승리예요. 복순 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아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어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민재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잠시 서 있었어요.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꽤 긴 글을 써보낸 모양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오피스텔로 올라갔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놓고 저는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차 한 잔을 우려낸 뒤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한 5분쯤 그러고 있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편지 봉투를 쓰레기통 안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짧게 들렸어요.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감싼 손이 따뜻했어요. 그 편지 안에 뭐가 쓰여 있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옥희 회장님과 함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옥희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미셨어요. 아진아, 이거 봐라. 뭐예요? 우리 회사 새로운 요리 고문 계약서. 억대 연봉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 다 넣었어.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응, 저 이거 사인하기 전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 네. 요리로 먹고 사는 청년들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시장 골목에서 시작하는 애들이요. 걔들 손잡아주고 싶어요. 진옥희 회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으셨어요. 아진아. 네. 내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국밥 한 그릇 그냥 퍼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고 그랬지. 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그 국밥 한 그릇을 남한테 퍼주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저 이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갚아주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배웠어요. 뭘? 어려운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요. 시댁 사람들한테 당하는 동안 저를 다시 살려낸 게 사실은 그 시장 골목 사람들이었어요. 복순 언니, 우리 이웃 상인들이요. 진옥희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재단은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할게. 함께 하자.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진옥희 회장님이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아진아, 저 아래 어디쯤에서 내 이야기가 시작됐지? 네. 저 시장 골목에서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네. 다시 시작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하시던 그 자리 그대로 아직 국밥집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간판만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그 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국자를 젓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술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가게 스피커에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게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 국밥집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자리예요. 저는 나이 지긋한 사장님께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 그럼 유 사장님 따님이세요? 네. 어머.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국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직 이 골목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늘 국밥값은 안 받아요. 아버님한테 진 빚 이제야 조금 갚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가게 문을 밀고 나오는데 저녁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시장 골목 저편에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가슴 안쪽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양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봄 들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분홍빛 벚꽃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진아. 네.
아버지, 내가 이 봄을 다시 볼 줄 몰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딸이 그 집구석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싶었거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옛날보다 많이 마르셨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웃는구나. 네, 저 웃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 바다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아버지의 눈이 그 바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양양에 도착해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와 나란히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밀려갔어요. 아진아.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이 자리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도 지금 우리 옆에 계실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파도에 부서지며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그 노을 안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와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진 요리 재단.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걸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날부터 청년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보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장님, 저 요리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요. 여기서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응, 맞아. 이름이 뭐야? 저 김민수예요. 19살이에요. 민수야, 여기 앉아봐.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고 싶어졌어?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오래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데 그 반찬 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어머니처럼 사람 배를 채워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오래전에 저를 봤습니다. 민수야, 학원 다녀. 여기서 학비 다 지원해 줄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 뭐예요? 이 다음에 너보다 어린애가 너 찾아오면 너도 그의 손 잡아줘야 해. 네, 약속할게요. 민수가 눈이 벌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시장 골목에서 복순 언니와 함께 반찬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낡은 리어카 하나가 삐걱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최지영이었어요. 옆에서 리어카 뒤를 미는 사람은 이수진이었고요. 두 사람 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최지영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 위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이수진도 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김치통 뚜껑을 닫고 반찬 그릇들을 진열대 위로 옮겼습니다. 최지영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고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수진도 얼른 뒤로 돌아 리어카를 밀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지나쳐 골목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복순 언니가 옆에서 저를 흘깃봤습니다. 아진아, 저것들 알아봤어. 네,
알아봤어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 언니, 저 이제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통쾌한 마음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복순 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아진아, 네. 너 진짜 다 이겼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가게 앞으로 저녁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손편지 한 통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39살이에요. 남들은 늦었다고 하는 나이인데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그러셨죠.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 그 말씀 잘 지키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 저 아래에서 오래된 국밥집 간판 불빛이 여전히 노랗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불빛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진옥희 회장님이었어요. 아진아, 내일 우리 회사 새 매장 개업식이야. 내가 개발한 신제품 첫 선 보이는 날이지. 네. 회장님, 저 갈게요. 드레스는 뭐 입고 올 거야? 저 이번엔 앞치마 두르고 갈래요. 앞치마. 네. 저 시장 반찬 가게 사장 유아진이잖아요. 앞치마가 제일 잘 어울려요. 진옥희 회장님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고맙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장을 열어 앞치마 하나를 꺼냈어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림질된 앞치마였습니다. 가슴 부분에 아버지가 손수술을 놓아주신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유아진.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커튼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턱에 팔을 얹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 하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39.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새로운 첫 장이야. 저는 조용히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니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창밖 어디선가 봄을 잊은 밤벚꽃 한 잎이 바람에 실려 날아왔습니다. 그 꽃잎이 창턱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꽃잎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분홍빛이 참 곱더군요. 저는 그 꽃잎을 편지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편지 안에요. 봉투를 봉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 댁으로 부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조명을 하나둘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 시장 골목의 불빛만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이불이 참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낮에 보았던 리어카 바퀴 소리가 잠깐 스쳤어요. 그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 골목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국자를 젓던 소리도 어렴풋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다시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아침을 웃으며 맞을 참이었습니다. 39의 유아진으로서 아무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39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는 늦은 나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아진에게
그 나이는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손에 쥔 나이였습니다. 걸레 한 장이 던져진 그 순간부터 유아진은 참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고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얼굴만 보고 사람을 낮잡아 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벌이 낮다고, 시장에서 일한다고 얕잡아 보는 눈길들이요. 그러나 정직한 손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남을 짓밟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짓밟은 자리에 서게 되고요. 유아진의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극이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쓸 힘을 아껴 자기 삶을 다시 세우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